하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드디어 2022년 애플의 첫 번째 키노트가 진행되었고 생각보다 꽤 많은 제품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빠르게 이번 이벤트를 총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공개된 제품은 루머로 넘쳐났던 아이폰 SE 3세대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폼팩터는 아이폰 SE 2세대와 정확히 동일해요. 거의 아이폰 8 때부터 SE 2세대와 3세대 사고를 엄청 우려먹고 있죠. 따라서 최근 아이폰에서 유행하는 맥스8도 탑재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스펙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몇 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무게 자체도 전작 대비 약 4g 정도, 진짜 조금이지만 더 가벼워졌고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한 점, 특히 이것이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된 점은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한 것과 완전히 동일한 프로세서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A15 바이오닉으로 할 수 있는 디퓨전 지원, 스마트 HDR4를 지원하고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아마 전후면 카메라가 2세대와 완전히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프로세서가 달라짐으로 인해 안에 있는 ISP 때문에 아마 사진의 퀄리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조금 아쉬운 건 이 야간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과 후면의 글라스도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애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후면 글래스의 경우 아이폰 13 시리즈의 후면과 동일하게 사용했다고 하고, 여기서도 제가 궁금한 건 전면에 세라믹 글래스가 사용되었냐라는 것인데 찾아보니까 분명 애플이 세라믹 글래스를 사용했으면 굉장히 크게 자랑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아마 전면과 후면의 글라스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했고 세라믹 글래스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배터리, 요것은 2세대 대비 3세대가 조금 더 증가하긴 했습니다. 동영상 플레이 타임 기준으로 2시간 정도 증가했고 아이폰 13 미니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부족한 수치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신 제품답게 5G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폼팩터가 거의 유사한 만큼 2세대와 동일한 하드웨어를 탑재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7인치의 레티나 HD 디스플레이, IP67 등급, 터치 ID, 1200만화소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등 싹 다 동일해요.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레드 3가지로 출시하고 2세대는 블랙, 화이트, 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색상에서도 이름 차이가 나다시피 조금 미묘하게나마 색상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이번 제품은 한국 출시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한국의 경우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주문을 받고 3월 25일부터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가격 자체는 전 용량 구성으로 봤을 때 전작 대비 약 4만원 정도 상승했는데 요거는 좀 아쉽긴 하죠. 개인적으로 이번 3세대로 보자면 조금 너무 사고를 우려먹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동일한 폼팩터를 사용했다는 점, 심지어 4.7인치의 작은 디스플레이, 거기다가 태평양 베젤, 플래그십을 쓰시던 분들은 굳이 SE 3세대로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애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SE는 아이폰 신규 입문자를 위한 포지션을 갖고 있고 제품 자체가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10대 학생들이 입문하기에 거기서도 게이밍용으로 즐기기에 괜찮을지도. 두 번째 공개된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5세대입니다. 이것도 아이폰 SE 3세대와 마찬가지로 폼팩터는 4세대와 완전 동일하게 출시되었어요. 무게만 살짝 더 증가한 정도. 대신 이 또한 프로세서가 미쳤더라고요. 무려 맥에 탑재되는 M1 프로세서를 그대로 탑재해줬습니다. 심지어 램이 짜다라고 유명한 애플인데 무려 8GB의 램을 탑재했습니다. 맥북 에어 M1 같은 경우 코어 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번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이 코어 수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풀칩을 그대로 모두 때려 박았더라고요. 게다가 램도 2배나 증가했죠. 그래서 사실상 에어이지만 프로세서는 작년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동일한 프로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의외로 배터리 타임은 전작과 동일했고 특히 전면 카메라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드디어 700만에서 1200만화소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2배 줌아웃도 가능해지고 그 애플에서 유명한 센터 스테이지도 지원해요. 5G를 지원하는 것 외에 스피커의 구성도 기존과 동일하고 디스플레이 사이즈, 밝기, 나머지 모두 폼팩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4세대와 5세대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색상도 5개의 구성은 동일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스카이 블루가 그냥 블루로 바뀌었고 그린이 퍼플로 변경된 이러한 소소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출시는 추후 공개 예정이고 와이파이 모델 기존 전작 대비 가격은 동결, 셀룰러 모델은 조금 더 증가한 가격으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은 60Hz. 요즘은 스마트폰도 그렇고 태블릿도 모두 120Hz를 지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아마 애플에서는 아이패드 프로와 급 차이를 두기 위해 120Hz를 안 넣어준 것 같기는 한데 애플이 프로세서는 굉장히 해자처럼 넣어주는데 120Hz는 예전의 램처럼 굉장히 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8GB의 구성이 없다는 것.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작년에 나온 M1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쿼드 스피커, 페이스 아이디, 라이다 센서, 초광각 카메라, 더 얇은 베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스펙들만 비교했을 때는 만약 64기가로 구입한다면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구입해도 괜찮겠지만 만약 그 이상의 용량을 선택한다면 조금 더 할인된 M1을 탑재한 작년 모델,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 실리콘의 후속작, 그러니까 M1의 후속작인 M2가 공개될 줄 알았으나 애플 실리콘의 첫 번째 도전작이다 M1의 마지막 라인업이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름은 M1 울트라. 미쳤나? 애플답지 않게 네이밍이 울트라? 원래 우리의 인식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애플의 경우 프로와 맥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삼성은 울트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애플에서 울트라를 보니까 되게 어색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M1 울트라의 경우 M1 맥스를 2개 이어 붙여서 M1 울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보통 메인보드에 프로세서 2개를 박아서 쓰는 게 아닌 애플은 멀티다이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2배 더 큰 접속 밀도를 가졌고 실제로 다이는 2개가 연결되어 있지만 OS 상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서를 인식한다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이 다이를 2개 붙여서 쓰는 거. 이것을 울트라 퓨전 아키텍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애플이 갑자기 울트라에 미쳤나? M1 울트라의 경우 114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탑재되어 있고 2개의 다이 사이즈 사이에서 2.5TB/s의 저지연 대역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M1 맥스 다이를 2개 이어서 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은 M1 맥스에 비해 모든 것이 2배 더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CPU는 20코어를 갖고 있고 GPU의 경우 최대 64코어, 32코어 뉴럴 엔진, 메모리도 M1 맥스에서는 64GB가 최대였지만 M1 울트라에서는 128GB까지 지원합니다. 동영상 디코딩, 인코딩, 프로레스 인코딩 및 디코딩 엔진 모두 울트라에 2배 더 탑재되었습니다. 애플의 발표를 봤을 때 저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 들어온 건 8K 프로레스 422 영상을 18개를 동시에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성능을 보면 M1 울트라의 경우 3D 스튜디오나 뭐 영화 같은 큰 스튜디오에서 써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성능을 가진 프로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애플에서 전력 소모도 자랑을 했거든요. M1 맥스와 i5 12600K와 비교시 65%더 적게 먹고 M1 울트라의 경우 i9 12900K와 비교시 100W 더 적게 먹고 90%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픽의 경우에도 RTX 3060 Ti와 비교시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고 RTX 3090과 비교시 피크치에서도 200W 더 적게 먹는다고 해요. 디스플레이 연결은 최대 5대까지 연결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6K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4대까지 연결 가능하고 추가로 HDMI 포트를 통해 4K 디스플레이를 한 대 더 연결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쥐레찾기가 좀 편하려나? 이렇게 애플에서 M1 울트라를 공개한 것처럼 어쩌면 맥 미니가 1세대 프로토타입의 느낌이었다면 제대로 M1 칩을 활용한 미니의 포지션 맥 스튜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름부터 스튜디오가 붙은 것처럼 일반 소비자용보다는 3D, 영상, 음악 같은 이제 큰 스튜디오에서 작업용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제품이죠. 디자인은 맥 미니를 연상시키는 매우 작은 데스크탑의 느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맥 미니는 진짜 미니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 뚱뚱해져 버렸는데요? 아니 키가 이제 커진 건가? 마치 맥 미니를 위로 늘린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포트의 구성이 꽤 혜자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전면에도 이제 USB Type-C 2개, SD카드 슬롯이 들어갔고 요것도 맥 미니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후면에 포트가 있는 게 좋긴 한데 실제로 쓰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좋아요. 후면도 썬더볼트 4, 10GB 이더넷, USB-A 타입 2개, HDMI 3.5mm 헤드폰 잭이 탑재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 10GB 이더넷이 기본 사양이라는 게 좀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면 스튜디오에서는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옮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어 있더라. 이거 썬더볼트 10GB 이더넷을 구입하려면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이것만 해도 저는 좋기는 해요. 대신 이어폰 포트는 전면에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은데 후면으로 갔다는 점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는 기존처럼 내장되어 있고 하지만 뭐니 해도 데스크탑의 포지션을 가진 만큼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성능이죠. 맥 스튜디오의 경우 2가지의 프로세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M1 맥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M1 울트라. 여기서 아마 기존에 있었던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에서 이제 경험을 해보셔서 조금 눈치채셨을 수 있는데 맥 스튜디오는 CPU와 GPU 코어 수에 따라 총 4가지의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램은 32GB, 64GB, 128GB의 구성이 가능한데
여기서 128GB의 구성을 하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M1 울트라를 선택해야 128GB의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성능 때문에 사이즈도 위로 더 커졌고 그만큼 팬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흡기구는 바닥에 있고 내부의 열을 식힌 후 뒤쪽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쿨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소음 부분은 기대할 만한 게 예전 애플의 맥 같은 경우 소음이 비행기가 이륙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M1 맥스나 M1 프로를 탑재한 맥 프로에서는 굉장히 조용해진 만큼 이번에도 꽤 조용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공개된 가격을 봤을 때 저는 생각보다 맥 스튜디오의 가격이 굉장히, 그러니까 나름 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M1 맥스를 탑재한 제품은 269만원부터 M1 울트라는 539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울트라는 역시 성능이 좋은 만큼 비싸긴 하지만 가장 엔트리는 나름 착한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자체를 구입하실 분들은 스튜디오, 그러니까 M1 맥스보다는 M1 울트라를 구입할 수요층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옵션을 풀로 넣으면 또 10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더 발견한 점, 새로운 맥 스튜디오는 전면에 포트가 새롭게 추가되었지만 이것도 M1 맥스와 M1 울트라에 따라 포트의 구성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M1 울트라를 선택해야만 전면에 있는 USB Type-C 포트가 모두 썬더볼트 지원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M1 울트라의 경우 M1 맥스 두 개를 이어서 붙였다 보니까 그만큼 대역폭이 더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전후면 모두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진짜 이거 공개된 걸 보면 여기에 윈도우를 지원하면 진짜 생태계 교란 중인데 맥이라서 좀 아쉽다랄까. 마지막으로 맥 스튜디오가 데스크탑 포지션으로 나왔고 이와 함께 연결하거나 맥북 시리즈와 함께 쓸 수 있는 스튜디오급 모니터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스튜디오가 붙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외관을 보자면 기존에 출시되었던 프로 디스플레이 XDR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보다는 보급형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27인치 5K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600니트의 밝기, DCI P3 색영역을 커버하고 애플답게 트루톤도 지원하더라고요. 여기서 반사방지 코팅도 되어 있지만 프로 디스플레이 XDR처럼 나노 텍스처 글라스 옵션이 있더라고요. 이거 쓰려면 그 유명한 그 애플 광택용 천을 써야 하는 그 옵션이죠. 기본적으로 모니터의 틸트는 30도까지 가능하고, 만약 여기서 높이 조절을 하고 싶다면 54만원을 추가하고 스탠드를 추가로 더 구입해야 돼요. 이 54만원 맥 프로의 그 바퀴값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쓸만한 대기업 4K 32인치 모니터까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스탠드 한 개값.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애플 발표는 이 프로세서에 좀 미친 것 같았거든요. 무려 이 모니터에 애플의 A13 바이오닉을 탑재했습니다. 모니터보다 느린 스마트폰이, 애플에서 모니터에 A13 바이오닉을 탑재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 추측으로는 센터 스테이지나 공간 음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세서를 탑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모니터이지만 부가적인 기능도 많이 탑재되었습니다. 최근 비대면으로 웹캠이 중요해지면서 아이패드 에어처럼 12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당연히 센터 스테이지도 지원을 합니다. 게다가 스튜디오급 마이크도 탑재했고,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스피커를 내장했습니다. 얘는 6개의 하이파이 스피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4개의 포스 캔슬링 우퍼, 그리고 2개의 고성능 트위터가 탑재되었더라고요. 앞서 말했듯이 애플의 A13 바이오닉을 탑재한 것처럼 여기서도 공간 음량을 지원하고,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요. 후면의 포트는 USB Type-C 3개, 썬더볼트 단자가 하나 있고, 기기를 연결하면 최대 96W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추후 출시될 예정인데 가격은 209만원으로 공개가 되었어요. 아마 이게 실제로 봐야 알겠지만 진짜 스튜디오급으로 화질이 진짜 좋다면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화면 크기가 27인치로 좀 작다는 것. 의외로 맥 스튜디오보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크게 인기가 없을 것 같은 느낌. 왜냐면 대안이 많으니까요. 나머지는 블랙, 실버 액세서리가 다시 출시했고, 아이폰 13 시리즈에도 새로운 그린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라면 가장 최신의 프로세서를 SE 3세대,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 박았고, 심지어 모니터에도 A13 바이오닉을 탑재한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한번 실제로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맥 스튜디오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진짜 말 그대로 스튜디오용이라서 일반 소비자 분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솔직히 M1 맥스도 저한테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과하고 생각되는지라 모르겠다. 일단 저도 한번 사볼게요. 일단 다른 거는 별로 안 끌리고 지금 맥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끌리는데, 일단 그 M1 울트라부터 제가 한번
한번 사보겠습니다.